창문 너머로 비가 내린다. 혼자 앉아있으면 빗소리가 유독 크게 들린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휴대폰을 내려놓는다. 어차피 받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이다. 아니, 받는다 해도 그 목소리에는 예전의 따스함이 없을 것을 알기 때문이다. 70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외로운 적은 없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지낸 지 10년, 그때도 이만큼 쓸쓸하진 않았다. 그땐 아들이 있었으니까. 주말마다 찾아와 밥 먹고 가던 아들이 명절이면 당연하다는 듯 집에 오던 아들이 전화로 엄마 뭐해? 라고 물어주던 아들이 있었으니까. 지금은 다르다. 아들은 더 이상 나를 보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나를 보면서도 보지 않는다. 눈은 나를 향해 있지만 그 시선 안에 내가 없다. 그 자리엔 며느리가 있다. 며느리의 표정이, 며느리의 기분이, 며느리가 원하는 답이 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투명인간이 되었을까? 아들을 낳고 기르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기까지 내 인생을 다 쏟아부었는데 이제 나는 그저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며느리에게 밀려나 구석에 서 있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간 눈치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아들이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가까웠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더욱 그랬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찾아와 내가 해준 밥을 먹고 집안 고장난 곳을 고쳐주고 함께 드라마를 보며 웃었다. 엄마는 나만 있으면 되지. 농담처럼 던진 아들의 말에 나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랬으니까. 아들만 있으면 세상이 무섭지 않았으니까. 그러다 며느리를 만났다. 처음 인사를 나눴을 때 며느리는 예의 바르고 조용했다.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 나도 좋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뭔가 미묘한 느낌이 있었다. 며느리의 웃음이 눈까지 닿지 않는 것 같았고 내 질문에 대답할 때마다 잠깐 아들을 쳐다보는 버릇이 신경 쓰였다. 예민한 건가 싶어 넘어갔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작은 오해들이 생겼다. 나는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며느리는 현대적인 방식을 원했다. 예단 문제, 패백 문제, 예식장 선택까지 하나하나가 부딪혔다. 아들은 중간에서 엄마 요즘은 이렇게 안 해요. 민주 말대로 하면 안 돼요? 라고 했다. 민주. 며느리 이름이다. 그 이름을 부르는 아들의 목소리가 유독 부드러웠다. 결혼식 날 나는 웃으며 며느리를 맞았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이미 시렸다. 아들이 며느리 손을 잡고 나를 스쳐 지나갈 때 나는 알았다. 이제 내 자리는 점점 작아질 것이라는 걸. 결혼 후 첫 명절, 며느리는 친정에 먼저 가고 싶다고 했다. 아들은 엄마 민준의 집도 가봐야죠라며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나는 참았다. 점심만이라도 함께 먹자고 했더니 며느리가 어머님, 저희 친정에서 점심 먹고 올게요라고 했다.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투에는 거부의 뜻이 또렷했다. 그날 나는 혼자 차례상을 차렸다. 아들 몫까지 음식을 만들었지만 아들은 오후 늦게 잠깐 들렀다가 갔다. 엄마, 민주가 피곤해서요. 그 말을 남기고. 그때부터였다. 며느리가 아들을 독점한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한 게. 아들에게 전화하면 며느리 목소리가 배경에 들렸고 엄마 나중에 다시 걸게요라는 말이 잦아졌다. 나중은 오지 않았다. 첫 번째 명절, 며느리는 시댁 음식이 짜다고 했다. 직접 말한 건 아니지만 아들을 통해 들었다. 엄마 요즘 사람들은 싱겁게 먹어요. 민주가 건강 때문에 염분 조절한대요. 건강? 나는 그 음식으로 남편과 아들을 수십 년 먹여 살렸다. 갑자기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이 된 것이다. 다음 명절엔 아예 음식을 덜 가져갔다. 어차피 안 먹을 테니까. 그런데 며느리가 눈치를 줬다. 어머님 이것만 준비하셨어요? 뭘 어쩌라는 건지. 가져가면 짜다 하고 안 가져가면 성의가 없다고 하는 건가. 손주가 태어났다. 기쁨도 잠시, 육아 문제로 갈등이 시작됐다. 나는 경험이 많으니 당연히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애기 배 따뜻하게 해줘야 해. 바람 쐬이면 안 돼. 내가 말하자 며느리가 대답했다. 어머님 요즘은 그렇게 안 키워요. 소아과 선생님이 너무 두껍게 입히지 말래요. 분유를 타는 법, 목욕시키는 법, 재우는 법까지 모든 게 달랐다. 내 방식은 틀렸고 며느리 방식이 정답이었다. 아들은 늘 며느리 편이었다. 엄마, 민주가 육아책 많이 읽었어요. 요즘 방식대로 하는 게 맞아요.
나는 그저 아기를 잘 키우고 싶었을 뿐인데 간섭하는 시어머니가 되어버렸다. 카카오톡을 보냈다. 아기 잘 자니? 읽음 표시만 떴다. 답장은 없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나중에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엄마 민주가 아기 보느라 바빠요. 문자 못 봤나 봐요라고 했다. 못 본 게 아니라 안 본 것이다. 읽음 표시가 떴으니까. 전화도 마찬가지였다. 아들에게 전화하면 두세 번 통화 중이거나 받지 않았다. 나중에 엄마 왜? 하고 짧게 물었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나 바빠. 나중에 얘기해요. 뚝 끊겼다. 그해 추석 나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다.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메뉴도 찾아봤다. 하지만 며느리는 거실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봤다. 민주야, 좀 도와줄래? 내가 부르자 며느리가 대답했다. 어머님, 저 요리 잘 못해요. 제가 하면 오히려 방해될 것 같아요. 방해?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나는 방해가 되는 존재였던가. 식사 시간 며느리는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다. 배 안 고파요. 짧게 말하고는 애기만 챙겼다. 아들은 허겁지겁 먹고 일어났다. 엄마, 우리 먼저 갈게요. 애기가 낯가림에서 힘들어해요. 명절이 끝났다. 나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삼켰다.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찾아왔다. 무슨 좋은 일인가 싶었는데 분위기가 이상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할 말이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다. 민주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시댁 일 때문에. 나는 어리둥절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엄마가 자꾸 육아에 간섭하시고 명절 때마다 음식 준비하라고 압박하시고 민주가 힘들어해요. 아빠? 나는 그저 며느리를 배려한다고 음식도 미리 준비하고 손주를 위해 조언을 한 것뿐이었다. 나는 그냥 도움을 주려고. 목소리가 떨렸다. 아들이 말을 끊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엄마 때문에 우리 부부가 힘들어요. 민주가 시댁 가기 싫어해요. 엄마가 자꾸 옛날 방식 강요하시고 우리 생활에 간섭하시잖아요. 엄마 때문에.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나는 아들을 위해 평생을 살았다. 내 젊음을, 내 건강을, 내 모든 것을 아들에게 줬다. 그런데 이제 나는 아들 부부에게 짐이 되었다. 며느리는 옆에서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더 날카로웠다. 저 사람은 내가 싫은 거구나. 그 생각이 들자 숨이 막혔다.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하면 돼?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물었다. 아들이 대답했다. 좀 거리를 두세요. 우리 생활에 너무 들어오지 마시고요. 거리를 두라고. 내 아들이 나한테 거리를 두라고 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했고 아들을 배려하려고 했는데 결국 모든 게 틀렸던 걸까? 문자를 보냈다. 미안하다. 엄마가 철없었구나. 아들은 읽고도 답하지 않았다. 그 뒤로 나는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며느리가 싫어한다면, 아들이 힘들어한다면 나는 없는 사람이 되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명절에도 너희끼리 편하게 지내라고 했다. 아들은 알겠어요. 엄마라고만 했다. 손주 생일 초대받지 못했다. SNS에 올라온 사진을 보며 나는 울었다. 저렇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며느리와 손주와 함께 행복해하는 아들을 보며 나는 내가 그 행복에서 지워졌음을 깨달았다. 오해와 서러움이 쌓였다. 나는 며느리를 원망했고 며느리는 나를 피했다. 아들은 그 사이에서 지쳐갔다. 우리 모두가 힘들었지만 누구도 먼저 손을 내밀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울먹이는 목소리였다. 어머님, 아기가 갑자기 열이 너무 높아요. 병원 가야 할 것 같은데 남편은 출장 중이고 저 혼자서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초보 엄마의 불안함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당장 갈게. 진정해. 택시를 타고 달려갔다. 며느리는 아기를 안고 현관에 서 있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어머님. 며느리가 아기를 내게 건넸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응급실에 함께 갔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의자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무서웠어요. 제가 엄마 자격이 있나 싶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겠고. 처음으로 며느리가 마음을 열었다. 나는 며느리 손을 잡았다. 다 그래. 엄마 되는 건 무서운 거야. 나도 그랬어. 어머님도요? 며느리가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어머님은 다 아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더 위축됐어요. 제가 뭘 해도 틀린 것 같고 어머님이 저를 못마땅하게 보시는 것 같고 며느리도 힘들었던 것이다. 나는 며느리를 간섭하려 했던 게 아니라 도와주려 했던 것이고 며느리는 나를 거부한 게 아니라 자신감이 없어서 피했던 것이었다. 나도 미안해. 내 마음을 몰라줬구나. 나는 며느리를 안았다. 며느리도 내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 사건 이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걸어 어머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었다. 나는 강요하지 않고 며느리는 마음을 열었다. 우리는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면서도 배워갔다. 아들도 변했다. 엄마, 그동안 미안했어요. 제가 중간에서 제대로 못했어요. 아들이 처음으로 내 손을 잡았다. 엄마도 힘들었죠? 이제 알아요. 명절, 며느리가 먼저 어머님, 저도 좀 도와드릴게요라고 했다. 서툴지만 열심히 했다. 나는 며느리가 자른 나물을 보며 웃었다. 민주야, 나물은 이렇게 자르는 거야. 아, 그렇게요? 며느리도 웃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나는 깨달았다. 가족이란 완벽한 이해가 아니라 계속 배워가는 것이라는 걸. 내가 아들을 놓아주는 법을 배워야 했고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했던 것이다. 손주가 내게 달려와 안겼다. 할머니.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주말에 저희 집에 오셔서 애기 좀 봐주실래요? 제가 좀 배우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래, 그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했다. 아들이 내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나는 웃었다. 밀려났다고 생각했던 자리가 사라진 게 아니었다. 그 자리는 조금 달라졌을 뿐 여전히 내 것이었다. 아들의 엄마로서, 손주의 할머니로서, 그리고 이제는 며느리의 친구로서.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